방학을 맞이한 지우가 전쟁기념관에 가자고 해가지고 저희는 전쟁기념관을 가야 하는데 오늘도 또 버스를 놓쳐서 지금 이렇게 진짜 너무 덥다. 일단 이런 날씨에 외출을 나온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안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이제 막 출발했는데 얼굴 전체가 땀이 송송 맺혔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오늘의 목적지 전쟁기념관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있는 돈가스 집에 가장 먼저 들렀어요. 아무래도 전쟁기념관을 다 둘러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희가 주문한 왕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옛날 돈가스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우가 시킨 우동도 나왔네요. 이렇게 스프가 먼저 나오는 돈가스집 아주 좋아합니다. 뭔가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먹구름이 잔뜩 몰려왔네요. 그래도 저는 실내에 있으니까요,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우산이 없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돈가스에 집중해서 돈가스를 먹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비가 와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밖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일 테고 분명히 제가 이 돈가스를 다 먹는 동안 분명 이 비는 그칠 거예요. 그런데 뭔가 돈가스를 다 먹어도 안 그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냉모밀을 추가하기로 합니다. 저의 지갑 14년 전에 모닝글로리에서 구입했어요. 추가 결제를 해서 냉모밀 주문 완료. 냉모밀까지 추가 주문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뭔가 편안해지네요. 그래도 돈가스도 다 먹고 냉모밀도 다 먹고 나면은 이 비는 분명 그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가스가 너무 제 취향 저격이어서 잠깐이나마 비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있나 했는데 어머머머 내리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했어요. 와 어마어마한데? 이 비는 소나기가 맞겠죠? 그치겠죠? 갑자기 슬슬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홍해 원더우먼. 냉모밀까지 다 먹으면 분명 그칠 거예요. 마침 나온 냉모밀. 그런데 어째 폭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인사이드 아웃 불안이답게 창밖 보고 걱정하다가 엄마랑 지우한테 한 소리를 듣게 되네요. 소나기 모르냐고, 소나기 처음 보냐고,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거 모르냐고. 그래도 불안이는 불안해요. 그래도 냉모밀이 맛있어서 잠시나마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오늘의 일정은 전쟁기념관에 가는 건데 저 아직 오늘 일정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그쳐서 못 가는 건 아니겠죠? 다행히 다 먹고 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드디어 저희는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용산, 옛 육군본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건립된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념관입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형제의 상이었는데요. 민족상잔을 전장에서 극적으로 상봉했던 대한민국 국군장교인 형과 조선인민군이었던 동생을 참전용사의 기억과 회상을 바탕으로 6.25 전쟁의 역사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상징 조형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상징되는 형과 공산주의로 상징되는 동생의 극적인 포옹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주 조형물인 6.25 탑은 청동검과 생명나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청동검은 유구한 역사와 상무 정신을, 생명나무는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뜻합니다. 38인의 호국군상은 6.25 전쟁에 참여한 각계각층을 형상화함으로써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공간, 교육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서인데요. 먼저 전쟁기념관 건물은 추모라는 개념에 맞춰 설계되었고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건립할 당시 설계도를 공모했었는데 이때 당선된 작품의 설계 개념이 추모였던 건데요. 전쟁기념관으로 입장하는 중앙현관을 아예 2층으로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호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산교육장이며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생생한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는 호국 문화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옥내 전시와 옥외 전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33,000여 점의 소장 유물 중 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900여 평의 옥내 전시실은 호국 추모실, 전쟁 역사실, 6.25 전쟁실, 해외 파병실, 국군 발전실, 대형 장비실 등 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옥외 전시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수많은 전쟁을 겪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이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 호국 추모실은 삼국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 및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선열의 위협을 기리고 추모하는 곳입니다. 2층 중앙홀에서 이어지는 호국 추모실은 통로에 무명 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의 넋을 열주기둥과 호국의 별로 표현하였으며 창조, 결의의 얼, 호국의 발자취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과 에너지 자체인 태양빛이 한반도를 의미하는 반구형의 조형을 위해서 결합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선열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한편의 역사적인 서사시이며 한국의 투쟁과 승리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한국 전쟁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각 전시실은 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 분쟁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평화를 위한 노력까지 한국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전쟁기념관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즉 전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전쟁 발발을 억제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수원 화성 전경 모형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와서 그런지 더 반가웠어요. 살수대첩은 612년 7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의 하나입니다. 612년 7월 24일에 을지문덕이 지휘한 고구려군이 우중문과 우문술 등이 지휘한 수나라군을 살수에서 크게 격파한 전투였습니다. 살수 전투의 큰 승리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은 종결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왜군을 무찌르는데 크게 이바지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의 모형도 보이네요. 선사시대는 인간이 처음 출현한 때로부터 문자가 만들어져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까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트려 만든 뗀석기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신석기 시대에는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간석기로 발전하였으며 이 시기에 발견되는 토기 등의 유물은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집니다. 청동기 시대에 성립된 국가로서 한반도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기원이 된 고조선도 보이네요. 소각근은 수레를 탄 주인공을 중심으로 250여 명의 인물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황해도 안악 3호분 행렬도, 고구려군의 위용과 군사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와 그 주변부의 주도권 쟁탈로 경쟁하던 시기입니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건국한 고구려는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킨 뒤 세운 한사군과의 투쟁을 거쳐 광개토 대왕에서 장수왕에 이르는 동안 후연의 세력을 요동에서 몰아내어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한강유역에서 발흥한 백제는 마한을 흡수하여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근초고 왕 때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삼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춘 신라는 진흥왕 때에 낙동강 유역의 가야를 정복하고 한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크게 성장해서 676년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던 시기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그 일부는 신라의 지배 아래 들어왔지만 나머지의 방대한 영토는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청해진에서 해적들을 막기 위해 해변에 설치한 나무 울타리인 목책도 보이네요. 698년 송화강 상류의 동모산 일대에 세워진 발해는 세력을 키워 옛 고구려 영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926년 발해가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면서 남북국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던 고려는 북방을 개척하면서 여러 유목민족들과 대립하였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세 차례에 걸친 침입을 맞아 항쟁하였고 여진을 정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을 상대로 40여 년이라는 끈질긴 저항 끝에 부마국이 됨으로써 원의 간섭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는 원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벌에 동원되었으며 이후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으며 국력이 약화되어 1392년 멸망하게 됩니다. 고려 멸망에 이어 1392년 건국된 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기까지 519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왕도 정치를 표방하며 명에는 사대를, 일본 여진족에는 교린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뒤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18세기 전후에는 중흥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입으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끝내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고 말았습니다. 충무공은 임진왜란 중 17개의 주요 해전을 지휘하여 민족사에 빛나는 쾌승을 거두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 등에서 사용하여 위력을 발휘한 화차도 보이네요. 강한 일본군에 맞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뤄낸 이순신 장군님은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죠. 조선이 개국 이래 큰 전쟁 없이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어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의 중요성과 주변 타국가의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당파 싸움만 하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존립위기를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계속 생존을 하고 번영을 하려면 타국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이 기초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하고 군대를 훈련하여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해진 여진족, 후금의 침략, 정묘호란. 1616년 여진족이 만주에서 건국한 후금. 광해군의 외교 정책으로 큰 마찰 없이 지냈으나 후에 정권을 잡은 인조가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사신을 보내 군신 관계와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발발한 병자호란.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경험하고 나서야 무예와 화약 무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처럼 고을을 지킬 수 있는 거대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원 화성은 사실 최첨단 전투 요새로 지어졌습니다. 화옥문도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수문이 아닙니다. 누각 아래에는 전투용 진지를 마련해 적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게 했고, 수문 바깥쪽 상류에는 쇠창살을 설치하여 수문을 통해 드나들지도 모르는 적군의 침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수원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방화수리정 또한 총구와 포구, 그리고 병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벽 길이 약 6km, 총 면적 39만여 평, 총 47개의 방어시설을 갖춘 수원 화성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이렇듯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권을 장악하고 통합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은 19세기 중반까지 중국, 일본과는 전통적인 사대교린 관계를 유지하고 서양은 배척하는 외교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점차 동아시아로 세력을 넓히며 중국과 일본 등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조선에도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양의 통상 요구를 차단하던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 외세의 침략을 겪으며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개화정책 추진과 함께 국방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식군대를 설치하였으며 갑오개혁 때에는 중앙에 왕궁을 호위할 시위대와 도성을 수비할 친위대를, 지방에는 진위대를 두는 등 군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897년 5월 15일 육군 복장규칙에 따라 제정된 대한제국 군복입니다. 1897년 8월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10월 12일에는 황구단에 나아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의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내외의 제국임을 선포하여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천명하였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 수탈 정책과 한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없애거나 왜곡하고 식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갖은 탄압과 만행에도 끈질기게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1950년 6월 25일 새벽,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기습 남침하였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은 많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였으나 국군은 전차는 물론 자주포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2달도 채 안 되어 낙동강 전선까지 남진하였습니다. 국군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총력전으로 북한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유엔은 북한의 불법 남침을 응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원조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전쟁 개시 후 공산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낙동강 전선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 기습적인 인천 상륙 작전과 낙동강 전선 총반격의 성공에 힘입어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하며 북진을 향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명령에 따라 10월 1일 최초 38도선을 돌파하였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고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나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전협상이 활발히 논의되는 동안 6.25 전쟁은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전회담이 장기화되면서 현 휴전선 부근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승리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48년 유엔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을 받았습니다. 유엔은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불법 침략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고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 기간 동안 유엔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유엔군 47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투 지원 16개국과 의료 지원 6개국에 대한 참전 경위, 주요 전투, 참전 결과 등 6.25 전쟁에서의 활동과 전후 관계 및 국내외 참전 기념비와 같은 상세 정보가 참전 순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눈물방울이라는 작품을 통해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하는 공간도 연출되어 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폐허를 딛고 희망을 꿈꾸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층에서 3층까지의 전쟁 기념관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이제는 대형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군은 무기를 도입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본 전시실에서는 1950년대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전투 무기들과 항공기 등 대형의 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셔먼 전차는 6.25 전쟁 중 미군이 가장 널리 사용한 중형 전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개발되었고 6.25 전쟁에도 전기간에 걸쳐 미국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한국 조종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205번 무스탕. 한편 전쟁기념관에서 전시 중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의존 승용차인 캐딜락 세단은 국내 처음 도입된 방탄 차량으로 불립니다. 그 옆에 보이는 김일성 리무진은 김일성이 이 차를 타고 6.25 전쟁 중 남침하는 북한군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을 거쳐 외관까지 와 낙동강 전투를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후퇴하면서 평양에서 동북방으로 약 100km 떨어진 청천강변에 이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하네요. 가까이에서 거대한 크기의 탱크와 비행기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우와 함께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기념품 샵인데요. 이날 지우는 자개 만년필을 득템했습니다. 발도 아프고 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그치고 가야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카페에 가볼까요? 전쟁기념관 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페에서 마실 거 마시고 비가 그친 후에 다시 나오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 거의 끝까지 다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저 수영하고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비 맞은 생쥐꼴이 됐어요. 저희 엄마도 다 젖었습니다. 다 젖었어요. 소나기 좀 안 맞고 비 올 때를 잘 피해서 운 좋게 편하게 갔다 오나 했더니 역시 홍해 원더우먼은 운이 좋을 리가 없죠. 운이 안 좋아! 그래도 호국 영웅과 순국 선열의 희생과 발자취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